전반적인 지상 장비들의 발전 방향들. 기존 지상 장비들의 발전 방향이 우러전을 기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냉전기 이후 코인전을 중점으로 각국의 무기 체계들이 발전해왔지만 국가 간 정규군들에 의한 전면전을 겪으면서 다시 발전 방향이 바뀌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정규전 면전을 준비해왔던 우리나라가 수혜를 잇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발전 방향이 어떤 모습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존성입니다.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요즘 무기 체계들을 보면 냉전기 소모성으로 생각할 만한 것들이 생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본다면 결국엔 만드는데 가장 오래 걸리고 수급이 힘들어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좀 더 오래 쓰기 위한 목적이겠지요. 무기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면 며칠, 몇 달이면 나오지만 사람은 통상 남녀가 만나서 10달의 생산기간과 20년의 양육과정 그리고 훈련이라는 준비기간 등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면서 비용도 많이 들고 바로바로 수급하기도 힘든 자원이란 걸 이해해서 하는 행동일 겁니다. 근데 여긴 이런 생존성 향상의 방향은 추가되는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되고 있는데 드론과 직격 및 상부타격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 방어 장치들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승무원들이 최대한 외부로 노출되지 않기 위해 외부 관측 장비와 무인 총탑들도 보편화 중입니다. 그리고 장갑이 강화되는 건 당연한 거겠지요. 최근 지상 장비들에게도 경량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건 60톤이 넘어가던 전차들에게나 해당되지 장갑차나 보병 전투차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최근 장갑차들의 추세를 보면 기존에 비해 고중량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표준 장갑차화되고 있는 복서를 보면 차륜 장갑차임에도 30톤을 넘은 중량을 보이고 있고 채택국들이 늘어나는 독일의 KF-41이나 호주에서 채택한 레드백도 40톤 정도의 중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보병 전투 차량들이 20톤 되었던 걸 고려하면 엄청 고중량화되었고 대부분의 중량이 장갑제처럼 생존성 향상에 투자됐다는 걸 고려해 본다면 그만큼 인적 자원의 수급도 중요하다는 걸 다들 깨닫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경량화입니다. 아까는 생존성 때문에 무거워지고 있다면서 무슨 말이냐 하겠지만 폴란드의 K2 전차에 대한 평가나 타국들의 요구사항들을 봤을 때 지상 장비들이 원활히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 60톤을 넘기 시작하면 땅이 더 이상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한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도로폭이나 다른 걸 고려했을 때 폭을 넓혀서 접지압을 분산한다는 선택지는 이젠 힘들기도 하고요. 지상 장비에서 중량의 대부분은 결국 장갑제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장갑을 줄일 수밖에 없고 장갑을 줄이게 되면 생존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니 최대한 피격 확률이 낮은 곳들은 장갑을 포기하면서 피격 확률이 높은 곳들에 장갑을 집중하는 방향입니다. 이게 가능해지고 있는 게 능동 방어 장비가 생기면서 이걸 보완해주고 있거든요. 아직은 고중량 장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무인 포탑 등의 보편화도 대부분의 근접 전투를 수행하는 장비들의 중량은 4에서 50톤대의 중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 기존 전차들은 경량화가 맞지만 장갑차들은 고중량화가 맞겠네요. 그리고 장사정화입니다. 정찰 자산들이 워낙 보편화되면서 우러전의 전원을 봤을 땐 전선 일대에서 중대급 이상만 모이더라도 바로 표적화돼서 포탄 날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소대급 이하의 전투가 보편화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기존 교류와는 완전히 다른 전장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전선에 충격을 줘서 무너뜨리는 걸 못하게 돼서 서로 야금야금 갈아먹어 들어가는 소모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전선 근처에 안 가고 그 뒤에서 때리는 장사 정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 일단 지상군 항공 자산들의 경우 기존처럼 근접 지원은 포기하고 훨씬 장사 정무장들을 통합하는 모습들인데 아파치의 경우에는 사거리 20km 이상의 스파이크를 인태하고 있고 러시아도 헤르메스 같은 최대 사거리 20km 정도 되는 무장을 주로 사용하면서
전선 후방에서 전선을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전쟁 초기에 보였던 회전 이끼들의 소모율로 육항들은 끝났다는 모습과 달리 안전한 후방에서 전선 일대 전차나 화점들을 저격하며 갉아먹고 있지요. 그리고 야포들도 장차전에선 장사 정화를 요구받고 있다 보니 램제트 포탄이나 탄도수 정신관 등 온갖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기동성입니다. 전략적 기동성이라면 말 그대로 전략 단위의 기동인데 가능한 빨리 장거리 기동을 해서 전선에서 전략적 우세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장비가 자체적으로 장거리 기동을 할 능력을 요구받는데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기존 궤도 장비들보단 차륜형 장비들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중심이 나라 단위인 유럽의 경우엔 차륜형 장비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중이고요. 이것도 도로 화율이 높다 보니 가능한 기동입니다. 그만큼 안전을 위해 후방에서 전방으로 신속하게 기동해서 전선에 충격을 주려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대응하기 전에 충격을 줘서 전선을 뚫겠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드론의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 드론이 만능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드론도 만능은 아닙니다. 그저 기존에 많이 안 쓰던 요소이고 상용저 가장비를 대량으로 사용하니 초기에 대처를 잘 못했던 거일 뿐이고요. 그리고 전쟁의 모습이 좀 바뀌긴 했지만 큰 틀이 바뀐 건 아닙니다. 결국엔 화력선멸전이란 거지요. 북한군이 우러전의 전운을 반영하며 기존 체계들도 바꾸고 있는 모습인데 여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답답해서 몇 마디 해봤습니다. 저딴 기괴한 거 만들려 하지 말고 기재부 설득해서 사업 통과시킬 구상하는 부서 운영비나 좀 더 줄 것이지. 두께는 영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상상 이상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그걸 이악 물고 무시하며 돈 없는 놈들이라고만 생각하면 그 끝은 매우 좋지 않을 겁니다.